네, 에이벨 바이오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대한 동향 플러스 에이벨 바이오가 좀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제가 롱 저니 앤 스트래티지라고 했습니다. 뭐 신약 개발에 지름길은 없기 때문에 거쳐야 될 길을 쭉 거쳐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처음에 뭐 제가 회사를 차릴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회사를 차릴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있느냐, 물론 회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신약의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뭐냐? 예를 들면 항암제냐, 뇌질환이냐, 요즘은 워낙 비만 당뇨가 또 핫한 시절이라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은 모달리티도 이게 합성 신약이냐, 스몰 몰레큘이냐, 라지 몰레큘, 뭐 단백질이냐, 그 단백질에서도 항체냐, 아니면 퓨전 프로틴이냐, 또는 엔타이센스 RNA냐, RNA 베이스냐, 뭐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특허라든가 맨파워, 그다음에 파이낸스, 자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회사를 진행하면서 어저께 제가 그 바이오스페이스닷컴이라는 뉴스에서 본 바로는 2023년에 미국에서 뱅크럽트, 그러니까 파산한 회사가 28개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역대 최고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고요. 워낙 이 바이오 산업에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회사를 세워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판단합니다.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회사가 뭐 설립이 되고 뭐 창업이 되고 상장을 하고 상장 후에 쭉 성장할 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플랫폼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중항체라고 해도 이중항체에서 전 세계에서 논문에 나오고 많은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리스트를 보면 88개, 90개 이상의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파이저, 멀크,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뭐 ABL을 비롯해서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아니면 바이오텍 회사에서 임상에 진행해서 임상에서 어떤 밸리데이션, 검증이 나온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10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10개가 안 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이중항체도 대칭 형태냐 비대칭형에 따라서 타겟에 따라서 그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플랫폼 디퍼런시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미국처럼 임상에서 정말 검증을 받고 임상 3상에서 승인을 받은 플랫폼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점이 조금 저희의 미성숙한 바이오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비임상 동물 실험에서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사람한테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퍼레이트 파트너십이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뭐 유한양행과 공동 연구를 했었고 기술 이전을 해서 유한양행이 현재 임상 1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 이중항체가 있고요. 조만간에 임상 1상에 들어가는 이중항체가 또 한 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식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센스 인 앤 아웃 그런 파트너십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적으로 비임상까지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산업비한테 기술이 잘했던 또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찾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밸류 크리에이션의 팩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가치와 그 물질의 임상의 성공 확률도 조금씩 높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요즘 강의를 할 때 뭐 ABL 바이오의 버전 2.0 버전을 얘기하면서 good to great이라는 어떤 컨셉을 좀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good company,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드, GSK, 야후, 그다음에 셀폰으로 유명한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23년 현 실점에 이 회사들은 어느 누구도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그레이트 컴퍼니의 일종의 예는 아마존, 애플, 인텔, 뭐 구글, 요즘 인텔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제넨텍, 로슈, BMS, 멀크, 요즘은 엘라이 릴리가 뭐 비만 치료제로서 뜨고 있고 노버디스크라는 스웨덴 회사도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굿 컴퍼니, 좋은 컴퍼니 회사에서 정말 더 좋은 그레이트 컴퍼니로 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하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테이블에 보시면 2000년에 그레이트 컴퍼니라고 생각했던 마이크로소프트, 2010년에도 그레이트 컴퍼니였고요. 2020년에도 그레이트 컴퍼니입니다. 보시면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왼쪽에 빨간색 책 이름은 Good to Great이라는 두 번째 버전이 나온 이 저자가 만든 거는 Build to Last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컴퍼니로 됐을 때 얼마나 영어로 서스테인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냐, 그 성장의 기본적인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에 따라서 회사는 영속적으로 훨씬 더 좋은 회사. 여기에 결론은 과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2, 30년 후에도 그레이트 컴퍼니로 남을 건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존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그레이트 컴퍼니로 요즘 각광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1세대 미국의 바이오텍, 제넨텍, 엠젠, 카이론 이런 회사들은 이미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위대한 회사였고요. 요즘 들어서 리제노라는 회사의 역사를 보시면 현재 FDA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 7개가 넘습니다. 물론 아일리아라는 AMD 디지즈의 뭐 치료를 받는 아일리아가 실은 리제노론이 위대한 회사가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과학입니다. 릴렌트리스 사이언스예요. 결국은 2000년 초반 1990년대에는 리제너론은 150명뿐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지만 5천에서 6천 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상 1상과 2상과 3상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요. 리제너론의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바이올로직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부분이고,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도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언스가 변하면서 리제너론은 단백질 공학을 통해서 약을 개발했고, 항체를 통해서 약을 개발했고, 결국은 또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로서 약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야심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리제너론의 주식의 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주식값입니다. 뭐 현재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값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839불이면 거의 90조가 넘는 마켓캡 시장 시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동그라미를 보면 1990년대는 20불 이하,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마켓 주식 숫자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퀀텀 점프가 있은 이후에 정말 그레이트 컴퍼니로 가려면 주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식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현재로서 저는 리제너론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리제너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의 한
100개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당연히 J&J가 1등이었고요. 멀크 이런 회사도 1등했지만 지금 보면 엘라이 릴과 노보디스크가 아마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은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제넨텍이 로시에 합병이 됐을 때는 온콜로지 부분에서 로시 제넨텍이 단연코 넘버 원이었습니다. 2000년, 2005년 정도에 제가 다녔던 카이로니 회사가 노발티스에 합병될 때는 노발티스가 온콜로지로서 글로벌에서 넘버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발티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미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리제너런 이볼루션 앤 그로스입니다. 결국 모든 바이오텍과 빅파마는 결국은 에볼루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진화해야 되고 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시젠이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S로 시작하는 원래 회사의 명칭은 시애틀 지네틱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시애틀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100명이 안 되는 회사여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파이저가 인수한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결국 요즘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항암제 중에 ADC,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의 어쩌면 1세대 선두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슬라이드의 퀄리티가 좀 나쁜 이유는 제가 이제 위젠 그 시젠의 학회에서 나온 부스에서 사진을 떠서 조금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결론적으로 이게 단순히 5년, 10년에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젠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3개의 약이 현재 허가를 받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 그 가격은 200불이 넘는 가격인데 그 1990년대 값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결국은 43조의 이상에 되는 돈으로 파이저가 최근에 시젠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성공할 때 굉장히 오랜 걸리고 임상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어쩌면 레슨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나 바이오텍에서 좋은 레슨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ABL 바이오를 좀 설명하기 전에 ABL 바이오는 왜 이중항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중항체 차세대 리더로서 노력을 하느냐를 보시면 현재 로슈제넨텍이라는 회사의 그 엔티바디 항체 포트폴리오에 거의 80에서 90%가 이중항체 포트폴리오입니다. 리제너론의 포트폴리오도 거의 80에서 90%고요. 전 세계 모든 빅파마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항체 부분이라고 하면 단독 항체도 진행을 하지만 이중항체, 최근에는 이중항체 플러스 ADC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린 그 보시는 그림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중항체 임상에 들어갔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결국은 10년 전에 이중항체가 굉장히 초기 개발 상태에 있던 것들이 현재로서는 글로벌에서 5개, 6개 물질들이 아마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디프런트 디지즈 에어리어를 해서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적응증은 뭘까 보시면 결국은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캔서 부분에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CNS 부분, 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비만, 뭐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자, 이중항체의 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림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이건 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에서 저희가 이제 2가지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정했습니다. 왼쪽에 CNS, 뉴런 쪽도 굉장히 인디케이션이 많지만 저희는 특별히 첫 번째 타겟으로 파킨슨 병을 골랐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물질은 ABL301이라고 해서 2022년에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되었던 물질입니다. 오른쪽에 항암제는 뭐 말씀을 드려도 강조를 해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항암제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2가지 인디케이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이제 그 ABL 바이오가 상장한 지 창업을 한 지 8년 차입니다. 8년 차에 한 7개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있습니다. 물론 7개 파이프라인이 모든 파이프라인이 ABL
단독으로 개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그림처럼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중국 이렇게 그 국기가 있는 거는 임상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노란색은 저희의 코드 넘버입니다. ABL 301, ABL 101. 제가 이따 이런 식의 코드 넘버고요. 중간에 있는 옅은 회색은 일종의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쓰는 거냐. CD3라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쓰는 거냐. 4-1B, 41BB라는 T셀 인계에서 이중항체 플랫폼을 쓰는 거냐, 아니면 ADC를 쓰는 거냐, 아니면 ABL 301처럼 IGF-1R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바디 B라고 하는 어떤 BBB 셔틀에 기존한 플랫폼을 쓰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맨 가운데 끝에 있는 타겟은 타겟의 명칭입니다. CLL-1은 AML, 혈액암 타격, 그다음에 PDL1 4BB 고용암, 클라우딘 18.2는 위암, B7H4는 오바리안 캔서, 그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이런 헐투, 그다음에 EGFR은 저희가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해서 기술 이전했던 걸로 당연히 헐셉틴, EGFR이 작용하는 인디케이션에 작동을 하고요. ROR1은 굉장히 튜머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것도 유방암, 위암, 뭐 기타 등등의 고용암에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ABL은 그러면 왜 이런 타겟을 정했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한 뭐 4, 5년 전에 뭐 클라우딘 18.2, B7H4, ROR1, 뭐 그다음에 시뉴클린, IGF-1나 이런 거를 정했을 때 저희의 그 내부적인 어떤 타겟을 선정하는 크라이테리아는 물론 타겟을 정할 때 first in class냐, best in class냐에 대한 논의를 내부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뇌질환 쪽에서는 저희가 first in class의 타겟을 많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에서 지금 치매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은 연구 끝에 이제서야 바이오젠에 아니면 엘라이 릴리의 아밀로이드 항체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우라는 타겟도 지금 임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너무 많지 않고 동물 실험을 통한 결과가 정말 임상에서 트랜슬레이트, 중계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임상에서의 결과가 생각보다 전임상의 결과보다 못하다는 결과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저희가 찾은 항체가 과연 좋은 플랫폼으로 좋은 타겟인지, 아니면 정확히 에피토 부분에서 정확하게 좋은 부분을 타겟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CNS 부분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과연 뇌로 전달하는 물질이 그냥 단독 항체보다 BBB 셔틀을 통한 이중 항체가 훨씬 더 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타겟을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 고용암 타겟에서는 말씀드렸듯이 B7H4 클라우딘 이런 것들은 글로벌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타겟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타겟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저희가 CD3, B7, 뭐 4ONBB 기타 등등의 플랫폼을 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타겟은 실제로 CD3는 비대칭 형체 이중항체고요. 4ONBB는 대칭 형체 이중항체입니다. 그래서 타겟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효능을 좀 높여야 되고 독성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실험을 쭉 해보다 보면 저희가 4ONBB를 써야 될지 CD3를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을 슬라이드가 좀 안 보이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맨 밑에를 보시면 ADC라고 그래서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최근에 들어서 다이치 샹표가 개발했던 에너트라에서 헐셉틴에 토포 아이소머이스를 붙인 그 에너트라는 ADC가 기존의 약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임상에서 확장력이 너무 커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ADC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설명이라 이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ABL 503 같은 경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임상 데이터를 보면 현재 용량을 설정을 높여가는 과정 속이지만
오바리언 캔서에서 CR이라고 해서 컴플리트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환자에 있는 튜머 사이즈가 100%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다음 한 명의 환자, 그다음에 세 명의 환자가 PR이라고 해서 파셜 리스폰스, 부분적 관해입니다. 용량을 높이는 과정 임상일상 초기에 생각보다 좋은 임상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111은 이번 달에 에스모라는 학회에서 저희 공동 개발자인 아이맵이 발표를 합니다. 4명의 위암에서 파셜 리스폰스가 있는 거로 발표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ABL103은 B7H4라는 타겟으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IND 승인을 받았고 이번 달 말에 첫 번째 암 환자에서 그 투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외 기타 등등 ABL105는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이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임상일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BL20이라는 거는 저희가 레고캔과 공동 개발해서 중국의 시스톤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했고요. 현재 임상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ABL 2.0 버전에서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레고캠, 유한양행, 아이맵, 사노피, 그다음에 컴파스 세라피리 기타 등등의 많은 파트너십과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BL001은 컴파스 세라피릭의 기술 이전해서 저희가 업프런트를 계약금을 받았고요. 마일스톤을 이미 받았고 현재 임상일상이 완료가 돼서 컴파스 세라피틱과 한국의 한독이 글로벌 임상으로 단도함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BL202는 ADC의 선두주자인 레고캠 바이오의 링커 테크놀로지와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항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시스톤의 기술 이전을 해서 업프런트와 마일스톤을 받았습니다. 유한양행도 똑같은 맥락에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ABL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ABL이 2022년에 사노피와 기술 이전을 해서 업프런트가 75 밀리언 US 달러니까 그 당시 환율로 한 930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45 밀리언 숄텀 마일스톤이라고 적어놨는데 45 밀리언을 두 번에 나눠 받았습니다. 원숭이 독성 실험 끝나서 20 밀리언, 그다음에 사람의 첫 번째 투여가 끝나서 25 밀리언. 결국은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 저희가 숏텀 마일스톤 플러스 업프런트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갖고 강의를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거는 저희가 앞으로 기술 이전을 고려를 한다면 딜 사이즈보다는 업프런트, 계약금과 숏텀 마일스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는 거는 물질이 기술 이전할 때 당시에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노피가 저희한테 75 밀리언을 페이했다면 저희의 301의 현재 가치가 75, 930억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50억을 업프런트를 줬으면 그 물질의 가치는 50억뿐이 안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면에서 ABL이 이 슬라이드처럼 지속적으로 사노피에서 받은 930억 마일스톤, 그 다음에 ABL 001의 컴파스 세라피력에서 받는 마일스톤, 그다음에 시스톤에서 받는 마일스톤, 기타 등등을 합하면 작년 말부터 저희가 흑자로 돌아섰고요. 올해도 흑자고 아마 내년까지도 흑자라고 생각을 됩니다. 요즘 글로벌의 어떤 동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라이센스 인앳 아웃이라는 뉴스보다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렸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기에 지금처럼 좋은, 영어로 보면 바이어 마켓이에요.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00원 하던 게 거의 30원이 되는 회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라이센스인보다는 어쩌면은 기업의 인수 부분에서 M&A 부분이 더 활발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10년, 20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바이오 섹터들이 좋아지고 많은 회사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실제로 바이오 전체적인 에코시스템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기는 어렵고요. ABL 001이라는 거는 VEGF와 DLL4라는 혈관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항체를 만들어서 임상 이상에 진행 중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현재 이제 컴파스 세라피를 하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가 임상 이상을 담도하면서 아주 액티브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좋으면 저희는 가속 승인과 함께 임상 이상의 결과로 신약을 어쩌면 조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신약 개발의 어떤 결론은 끝까지 결과를 열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현재 초기 임상의 결과를 보면 담도암에서 2차 치료제로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제 표가 위에 뭐 젬사이티빈, 시스틴, 시스플라틴, 그다음에 더랄루마 베솔고 에스트라제니카의 1차 치료제 결과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에스트라제니카의 2차 치료제 결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뭐 10% 미만입니다. 두 번째 있는 박스에 저희가 압도적 효능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박스에 64%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BL001이라는 이중항체와 페크리텍솔이라는 키모세라피를 콤보 병용 치료를 했더니 어차피 1차 치료제 임상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2차 치료제로서 임상을 했을 때 7명 환자에서 파셜 리스폰스가 나왔고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환자 비율로 보면 64% 정도의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상을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ABL001이라는 거는 담도암을 통해서 저희가 2차 치료로서 그 허가를 받겠다라는 어떤 전략이고, 어쩌면 담도암 치료제가 그렇게 치료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PDL1 4 비비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의 컴플리트 리스폰스 완전 관해, 세 명의 부분 관해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프의 밑에 있는 것처럼 젠맵, 이니브렉스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신 있는 거는 젠맵의 임상 이상의 도주는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 관계없이 100mg을 줍니다. 뭐 뚱뚱한 사람이건 뭐 마른 사람이든 무조건 100mg의 플랫 도즈를 줍니다. 이걸 한 60에서 70kg로 나누면 한 1.3mg/kg이 되는데, 저희 현재 ABL 503의 임상은 이미 그거보다 훨씬 높은 농도에서 효능이 좋았고요. 현재 도서의 에스컬레이션을 보면 젠맵보다 독성이 훨씬 더 우월한 걸로, 그다음에 효능도 훨씬 더 우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암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은 제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있었다라는데 결국은 제가 임상에서 효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차세대 ADC라고 그래서 4세대라 ADC라는 거는 조금 과장된고요. 3세대 ADC를 저희가 조금 극복해서 페이로드가 토포아이소머레이스라는 다이치 샹코의 N02에 붙였던 그런 페이로드에다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중항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중항체 ADC를 붙여서 한번 진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나픽스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고요. 시나픽스는 이미 엠젠, 젠맵 많은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종근당이랑도 계약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픽스가 최근에 론자에 합병이 됐었어요. 그래서 론자라는 큰 CMO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정도의 론자에 합병이 돼서 저희가 이런 회사랑 지금 ADC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에서 한 5분 정도 BBB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BBB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뇌 안에서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약물이 0.1에서 0.2%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ABL 바이오, JCR, 로슈젠엔텍, 드날리, 오시아니스 해갖고 이중항체로 BBB 셔틀을 만들자. 근데 ABL은 IGF-1R이라는 셔틀이고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은 트랜스페린 리셉터라는 셔틀입니다. 현재 ABL 301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노피의 기술연이 돼서 임상일상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처음 몇 개월 전에 프레스 릴리즈를 냈는데 FDA에서 잠깐 고용량에 대한 동물 실험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걸 다 마쳤고요. 현재 임상일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D라고 그래서 싱글 어센딩 도즈, MAD라고 해서 멀티플 어센딩 도즈의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임상일상은 작년 12월 30일 날 됐고, 현재 사노피랑 열심히 임상일상을 진행 중이고,
열심히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임상 이상의 시기를 좀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GF 퍼넬의 BBB 셔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트랜스페린 리셉터보다는 조금 독성 면에서 우월성이 있고 약물을 잘 전달하는 면에서도 좀 우월성이 있다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을 했다라는 슬라이드이고요. 이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거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른쪽에 있는 브레인 섹션만 설명을 드리면 밑에 파란색은 단독항체고요. 빨간색이 이중항체입니다. 결국 단독항체에 비해서 이중항체의 약물의 농도가 10배 이상 몸 안으로 브레인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현재 임상일상에서 열심히 이런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요 실험은 위에 있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은 단독 항체를 알츠하이머 질병을 만드는 마우스에 줬을 때 그 초록색이 별로 없는데 이중 항체를 주면 밑에 오른쪽처럼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반응을 한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BL 바이오가 개발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 버전에서 조금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결국은 ABL 바이오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뭐 히스토리를 봤을 때 어쩌면 대한민국의 신약을 리드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신약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